수업을 시작합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요, 생물의 다양성이 되겠습니다. 자,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생물의 다양성 비교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단 생물의 다양성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물의 다양성은요, 어떤 지역에 사는 동물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겠죠, 그죠? 생물의 다양성이 높다는 의미, 요 내용을 좀 여러분이 살펴주십시오. 자, 생물의 다양성이 높다는 의미는 생물의 수가 단순히 많다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생물의 종류가 많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개가 100마리인 것보다 개, 고양이, 뭐 인간, 뭐 코끼리 등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어야지 생물의 다양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보충 설명을 잠깐 해주자면은 생물의 종류뿐만 아니라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의 특성이 얼마나 다양한지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은 똑같은 개지만 뭐 셰퍼드도 있고 진돗개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간도 이제 똑같은 사람인데 다 개성이 있죠, 그죠? 자, 다음에 한 번쯤 여러분이 들어봤던 그로미셸, 중1 때 배웠던 내용이죠. 바나나의 한 종류인데 이게 옛날에 있다가 곰팡이로 인한 전염병으로 대부분 사라졌다고 아마 교과서에서 배웠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해보면요, 그로미셸을 파는 과일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뜬금없이 왜 이 바나나의 한 종류인 그로미셸이 교과서에 나왔냐면요, 만약에 이게 특성이 굉장히 다양했더라면 아마 환경이 계속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뭐 곰팡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멸종할 위험성이 낮지 않았을까. 네, 그런 아쉬움 때문에 이 그로미셸이 요 중1 과학 내용에 들어온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에 그 생물의 다양성을 결정하는데 생태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을 좀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양성 결정은 생태계에 있습니다. 생태계란 것은 숲, 초원, 사막, 강, 갯벌, 바다 등의 수많은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는 곳을 통틀어 가지고 생태계라 불러줍니다. 사막 생태계, 갯벌 생태계, 바다 생태계 뭐 이런 식으로. 자, 생태계가 다양하면요, 당연히 종의 다양성도 높아지겠죠, 그죠? 바다뿐만 아니고 사막, 숲까지 있으니까 여기에 살 수 있는 그 생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 않겠나, 그지? 만약에 바다밖에 없다고 합시다, 생태계가. 그러면 숲에서 존재하는 새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겠죠, 그죠? 자, 변이.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성의 차이입니다. 변이,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변이는 생존이랑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변화하는 걸 말한 거거든요. 무당벌레 잠깐 보시죠. 색깔이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주변 환경과 동화될 수 있는 색깔을 자기 몸에 표현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종류였던 생물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생물만이 당연히 살아남을 수 있겠죠. 자손을 남길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잡아먹히겠죠, 그죠? 다음 두 번째, 서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같은 종류가 변이에 의해서 다른 종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대표적인 게 왜 갈라파고스 여러분 한 번쯤 봤잖아요. 밑에 내용 나와 있죠. 자, 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과정, 이제 변이가 관여하는 내용인데요. 처음에는 같은 종류이나 부리가 조금씩 다른 변이가 있다고 이제 합시다. 그렇게 같이 살고 있다가 그런데 환경이 바뀌어 버립니다. 어떤 새들은요, 딱딱한 이 열매가 있는 곳에 도착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딱한 열매 같은 경우는 부리가 단단하고 큰 녀석들이 깨먹을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그 가늘고 긴 부리를 가진 녀석들은 결국 깨어먹지 못하고 자기 먹을 걸 건지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이죠. 서서히. 결국 환경에 걸맞는 녀석이 생존했습니다. 밑에 보시니까 선인장이 많은 그 지역이죠. 크고 단단한 부리는요, 이 선인장을 먹을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사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망. 가늘고 긴 부리를 가진 녀석이 생존하게 되는 것이죠.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각자 유리한 녀석들이 각 장소에서 살아남고요. 그리고 더 단단한 큰 부리를 가진 녀석이 등장하고 새로운 종류, 그리고 더 가늘고 긴 새로운 종류의 새가 등장이 되는 것이죠. 이게 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과정입니다. 핵심은 변이죠, 변이. 그리고 오랜 시간, 교류가 없을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새로운 종류로 바뀔 수 있다 하는 게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물론 변이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도 과학자끼리 그 의견이 분분하죠. 자, 다음 어디로 넘어갔냐?
생물의 분류 단계로는 인위 분류가 있고요. 여기 내용이 빠졌는데 자연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인위 분류는 인간이 개입한 거예요. 인간이 정하고 인간의 편의대로 분류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은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있고 약으로 쓰는 식물이 있다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약으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메뚜기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메뚜기는 먹을 수 있는 걸까요? 먹을 수 없는 걸까요? 자, 사람에 따라 가지고 먹을 수 있다와 없다로 나눠지겠죠, 그죠? 식용과 약육은 사람 기준이야.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그지? 서식지. 여러분 어떤 땅이 사계절 영향 받으면 이 환경이 바뀔 수 있죠. 그죠? 만약에 어떤 장소에 철새가 서식한다고 합시다. 근데 이 철새가 1년 내도록 여기에만 존재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계절이 바뀌면 철새는 다른 서식지로 이동합니다. 맞죠? 그래서 서식지는 인간이 정한 기준이지 그 생물의 고유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것도 인위 분류고요. 세 번째, 식성. 어떤 사람은 야채만 먹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섞어 먹는 사람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원숭이가 어느 날 이렇게 고기를 먹고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사람이 봤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원숭이는 육식동물이네? 이렇게 자기가 본 대로 판단한다고. 물론 대부분 원숭이가 이제 초식이긴 한데 가끔 가다가 고기를 먹는 원숭이도 있겠죠. 그죠? 그죠? 식성만 가지고 생물을 고유 특성으로 간주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밑에 한 개점 나왔네. 인위 분류의 단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죠? 맞죠? 그래서 분류 결과가 당연히 달라집니다. 다음에 두 번째, 생물이 가진 고유 특징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아까 위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연 분류가 있는데 자연 분류의 대표적인 게 요 밑에 내용이야. 생물의 특성에 맞게 분류한 것인데요. 종속, 과목, 강문계 이제 요 내용이 나와줘야 됩니다. 가장 최소 단위가 종이고요. 시스템, 개가 가장 큰 개념입니다. 자, 밑에 한번 내용 정리해보죠. 생물을 분류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 종이고 가장 큰 단위가 개라고 거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종 잠깐 보겠습니다. 개라는 종이 있습니다. 늑대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자칼 보시죠. 자칼과 늑대와 개는 같은 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칼은 개하고 다른 종이지만 같은 속이죠. 개속. 자, 과를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과로 따지면 좀 더 포괄적으로 되거든요. 이때 여우가 합류합니다. 우리 같은 과잖아.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 그지? 물론 여우하고 개는 다른 종이 되겠죠. 하지만 과에서 물어봤을 때는 둘이 같은 과라 하는 거. 자, 목이 들어가는 순간 고양이가 합류되고요. 강이 되는 순간 포유강이죠. 고래가 여기서 합류하게 됩니다. 토끼 마찬가지고. 고래가 포유류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새끼 놓는 거. 알이 아니고. 다음에 문까지 가는 순간 이제 여기서 상어가 합류합니다. 참고로 상어는 알을 낳거든요. 됐지? 물고기도 알 낳고. 자, 개까지 가는 순간 이제 곤충까지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생물이라고 하는 거.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여러분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요 내용 별표 하나 칠게요. 종이 될 수 있는 것과 종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일단 위에 종속, 과목, 강문계 그 종이지 않습니까? 그 종은 어떤 특징이 있냐? 자연 상태에서 서로 짝짓기를 해서 생식 능력이죠. 능력을 가진 녀석이 짝짓기 하게 되면요.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암컷 개하고 수컷 개가 교배하게 되면은 당연히 또 개가 나오겠죠. 그죠? 이게 종이란 뜻이야. 개가 개를 낳았다라는. 자, 근데 종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물론 한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결혼해도 결국은 사람이 나오죠. 그죠? 섞어 놓은. 다음에 종이 될 수 없는 경우. 얘는 불쌍해요. 요 위에 종속, 과목, 강문계 이 족보에 포함될 수 없는 녀석들이거든요. 일단 암컷과 수컷이 짝짓기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서로 다른 종끼리 짝짓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사자, 호랑이끼리 이렇게 이제 다른 종끼리 짝짓기를 한다든지 그런 케이스야. 짝짓기에서 낳은 자손이 생식 능력이 없는 경우 암말하고 수탕나기하고 남자 여자가 만나게 되면은 또 새가 나오거든요. 참고로 암말 생식 능력이 있습니다. 수탕나기 생식 능력이 있어요. 노새 같은 경우는 다른 종끼리 낳은 녀석이죠. 그죠? 얘는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새가 결혼해가지고 자손을 낳을 수 없다고. 라이가 마찬가지고 타이거 마찬가지거든요.
종이 되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생식 능력을 가진 자손이 반드시 태어나야 된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내용 안 했구나. 여기 요 오른쪽 내용 하나 말았다. 돌고래는 상어와 토끼 중 누구와 더 가까운 관계인가? 자, 고래 있죠, 돌고래. 상어 있죠. 토끼 있죠. 자, 돌고래는 누구랑 더 가까울까요? 이미 같은 강 라인에 있죠, 그죠? 맞죠? 상어는 문까지 가야 등장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고래의 절친은 토끼가 맞습니다. 토끼. 정답이 이렇게 나와 있죠, 토끼. 왜 그러냐? 뭐 이유 적어보죠. 돌고래는 상어와 같은 척삭 동물 문에는 속하지만 토끼는 이것뿐만 아니고 같은 포유관까지 인연이 이어가지고 그죠. 토끼하고 고래가 절친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오른쪽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자, 드디어 5개 분류가 나왔습니다. 다 까먹었죠.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생물을 일단 개 수준에서 종속, 과목, 강문계 그 개를 말하는 거야. 개 수준에서 분류하기. 먼저 원핵 생물계 잠깐 보겠습니다. 대장균과 남세균, 폐렴균이 여기 포함되고요. 균이 적혔다 해가지고 균계가 아니야. 그거 함정이니까 조심하고. 자, 원핵 생물계의 특징이 뚜렷한 핵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5개 중에서 유일하게 핵막이 없는 게 원핵 생물계입니다. 핵이 뚜렷하게 구분이 안 되는 원핵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거. 세포벽 있고요. 일단 단세포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장균이든 남세균이든 폐렴균이든. 그다음에 광합성은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안 한다는 얘기는 하는 녀석도 있다는 뜻이지, 그지? 그 예외가 누구냐면 요 녀석이라 하는 거. 남세균이죠. 초록색 색소가 있어가지고 광합성을 한다 하는 거.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원핵 생물계. 가장 큰 특징은 핵막이 없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원생 생물계. 자, 참 애매한 녀석들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왜 그런지 알 거예요. 핵막 있어요. 핵이 뚜렷한 진핵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핵이 뚜렷하지 않은 녀석이 누구라고? 원핵 세포로 두 개 반대되는 개념. 자, 식물계, 동물계, 균계에 속하지 않는데요. 얘들은 특징이 기관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기관이라 한다면 뭐가 있냐면 간, 또 뭐 있노? 위, 소장, 대장 이게 기관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발달이 안 된 상태야. 핵만 있고. 됐죠? 세포벽 같은 경우는 있는 애도 있고요. 없는 애도 있어요. 대부분 단세포고요. 당연히 작겠지. 광합성을 하는 녀석이 있고 하지 않는 녀석이 있어. 광합성 하는 녀석들은 무조건 이제 스스로 양분을 이제 만들 수 있죠. 없는 애들은 당연히 어떤 먹이를 뜯어가지고 이제 살아남겠죠, 그죠? 대표적으로 아메바 단세포 생물이고요. 우리 왜 머리가 똑똑하지 못한 사람 보고 에이 아메바야 이런 얘기 하잖아, 그지? 단세포 생물. 그 다음에 다시마는 다세포 생물이 되겠습니다. 원생 생물계는 애매하다 하는 거. 다음에 동물계. 자, 동물계하고 식물계는 같이 비교해 볼게요. 둘 다 핵막으로 구분된 뚜렷한 핵이 있습니다. 자, 뚜렷한 핵 있는 녀석이 누구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원생 생물계에 뚜렷한 핵이 있지. 원핵 생물계는 없지. 동물계, 식물계는 뚜렷한 핵이 있지, 그지? 있고 없고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포벽, 동물계 있고, 식물계도 있어요. 있고, 다만 만들어지는 그 과정은 차이점이 있긴 한데 어쨌든 세포벽은 공통적으로 다 있습니다. 세포수 같은 경우는 동물계가 우리 같은 인간들 당연히 다세포겠지. 식물계도 다세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단세포 아니야. 식물계는 다세포야. 광합성 당연히 동물 못하죠. 안 하죠. 얘는 하죠. 자, 균계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광합성을 하지 않지만 대신 필살무기가 있습니다. 자, 핵막이 있고요. 세포벽도 존재합니다. 세포수는 대부분 다세포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을 못해요. 안 하죠. 그 대신 이제 살기 위해서 죽은 생물을 분해해가지고 그것을 양분으로 삼습니다. 이게 균계의 특징입니다. 푸른 곰팡이라든지 송이버섯이 그런 케이스거든요. 죽은 생물을 분해해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축축하고 어두운 곳에 살거든요. 대부분 균사라는 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아닌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푸른 곰팡이만 봐도 아시겠지만 가느다란 실이 있죠, 그죠? 이 균계가요.
이 양부 섭취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주변에 이게 세포벽인데 세포벽이 엄청 두껍거든. 곰팡이가 왜 빙하기 때도 견뎠던 이제 생물계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두꺼운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양부 섭취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죽은 생물을 분해한다 그러잖아, 그지? 맞죠? 그러면 여기 바깥으로 특수한 물질을 뿜어내거든요. 그러면 여기 닿는 주변 그 물질들이 분해가 돼요. 이렇게 분해시켜가지고 그걸 이제 섭취하는 것이거든요. 좀 약간 독특한 필살기를 갖고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오른쪽 잠깐 볼 건데요. 방금 했던 5개를 분류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여러분이 잘 필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개 분류할 때요. 첫 번째 물어본 질문이 핵막으로 구성되어 있니라고 물어본다면 yes가 있고 no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 no라고 대답하는 순간 얘는 어떤 생물계가 나옵니까? 원의 생물계가 여기 존재하죠, 맞죠? 그러면 이제 5개 중에 하나 나왔다, 그지? 나머지 4개가 여기로 갈 건데, 자, 4개 갖다 놓고 균사인가라고 물어봅니다. 균사가 있으면 당연히 뭡니까, 여러분들? 균계가 되겠죠. 곰팡이 같은 것들. 자, 그러면 4개 중에 1개 떨어져 나갔죠? 나머지 3개가 오른쪽 갑니다. 자, 기관이 있는가 물어봅니다. 기관이 대부분 발달 못한 녀석들 있죠? 그게 누굽니까? 생물계죠. 핵막은 있지만은 기관이 발달하지 못한 애매한 녀석들. 자, 그러면 3개 중에 1개 탈락, 나머지 2개 남았습니다. 기관이 있는 녀석이 2개가 있는데 식물계랑 동물계죠, 그죠? 광합성은 합니까를 물어본다면 당연히 식물계는 yes고 못하는 녀석이 동물계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분류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됐죠? 자, 다음 오른쪽 생물의 다양성과 생태계 보존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생태계 보존이 뭐냐면 생태계를 이루는 생물의 종류와 수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생태계 보존입니다. 뭔가 변수가 발생했어. 생태계에 위험이 닥쳤거든. 한 종류가 멸종해요. 그러면 멸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유지하는 정도로 말하거든요. 자, 왼쪽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사는 생태계고요. 오른쪽은 정말 적은 생물이 사는 생태계입니다. 딱 봐도 차이점이지 않겠습니까? 일단 메뚜기는 돼지하고 생쥐하고 뭐 오리 다 잡아먹히겠죠, 그죠? 맞나? 그 다음에 돼지하고 부엉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아먹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붕어 같은 경우도 백로에 의해서 잡아먹힐 수 있을 것이고요. 뭐 참새도 먹을 수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리는 먹을 수 있겠죠, 그죠? 뭐 새 중에 붕어 잡아먹는 새도 있으니까, 그렇지? 어쨌든 최고 대빵은 수리부엉인데요. 자, 이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생물의 다양성이 높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먹이 사슬이 굉장히 복잡하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참새가 없어지더라도 멸종하더라도 나머지 생쥐라든지 뒤지가 이 중간 역할을 충분히 커버칠 수 있거든요. 타격이 적은 거지.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됩니다. 어떤 생물이 멸종한다면 생물이 다양성이 적은 생태계는 여기 보시면 생쥐가 만약에 이제 멸종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메뚜기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 아니가? 나를 잡아먹는 생쥐가 없네? 그러면 급격하게 메뚜기 수가 증가하겠죠. 메뚜기 한 100만 마리가 나온다고 합시다. 근데 이 메뚜기를 잡아먹을 생쥐가 없어. 그럼 메뚜기가 뭐 보리, 벼 이런 것들 다 뜯어먹겠죠. 그러면 농작물 파괴되고 수리부엉이는 생쥐가 없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고, 그러니까 완전 이제 균형이 깨지는 거야. 이걸 전문용어로 생태계 평형이 파괴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핵심이 뭐냐? 생물의 다양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매우 좋다 하는 거. 평형이 잘 유지가 된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가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